연금 없습니다. 일도 안 합니다. 70대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지금 저희 통장에는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비상금도 매달 4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당 접고 손에 남은 돈 5천만 원.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아내는 71고요. 28년 동안 백반집을 했어요. 지방 소도시 작은 골목에서 시작했습니다. 43세 시작해서 71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밑반찬 만들고요. 11시에 문 열어서 오후 3시까지 점심 장사. 저녁에 설거지하고 정리하면 밤 9시였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처에 공장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 되면 줄 서서 먹었어요.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공장들이 하나둘 문 닫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동네가 점점 늙어갔어요. 손님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300만 원. 나중엔 150만 원 벌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접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허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무거운 냄비 들다가 삐끗했어요. 병원 가니까 디스크래요. 그 다음엔 무릎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잖아요. 연골이 다 닳았대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목이 안 좋아졌습니다. 프라이팬 들기가 힘들대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몸이 안 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먼저 말을 못 꺼냈어요. 28년이거든요. 이 가게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자식 냈다 여기서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3년 전 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기억나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세요? 여기 없어지면 점심 어디서 먹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손님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문 닫고 셔터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8년이에요. 이 자리에서 28년을 버텼는데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정리를 했어요. 가게 보증금 빼고요. 밀린 거 정리하고 장비 팔고 손에 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28년 장사했는데 5천이에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식들한테 갔습니다. 넷 다 대학 보냈어요. 결혼자금도 보태줬고요. 집 살 때도 도와줬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벌면 버는 대로 나갔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넣었어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내야 하잖아요. 장사 안 될 때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에 내지 뭐. 그러다가 결국 납부 기간이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연금이 안 나옵니다. 기초연금만 받아요. 부부 합쳐서 5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4년 정도. 50만 원씩 아끼면 8년. 근데 54만 원 들어오고 100만 원 나가면 매달 46만 원씩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 9년이면 바닥이에요.
80대 초반에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5천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껴야지. 어떻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28년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5천이라니, 그리고 그 5천도 언젠간 바닥날 거라니, 막막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방법이 있다는 걸, 집 안 팔아도 되고, 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게 정리하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2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알람이 없어요. 눈은 떠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같이 가게 나갔으니까요. 이제 둘 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드디어 쉬는구나.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3만 원, 통신비 7만 원. 이것만 해도 33만 원이에요. 거기다 건강보험료 나가죠. 실손보험도 내야 하죠. 보험료만 해도 35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둘이서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은 들어요. 다 합치면 108만 원이 넘더라고요. 기초연금이 54만 원 들어옵니다. 108만 원 나가고 54만 원 들어오면 매달 54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5천만 원 있으면 오래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8년도 안 돼요. 8년이면 저는 81하고 아내는 79이에요. 그때 돈이 바닥나면 어떡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는 티 안 내려고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내도 눈치를 챘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밤에 한숨만 쉬고.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다 들렸나 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이 속도면 10년도 못 버틴다고.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뭘 해요? 평생 식당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몸이 안 돼요.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도 달았는데. 누가 70 넘은 사람을 써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공원 청소하고 교통 봉사하는 거. 한 달에 29만 원 준다고요. 29만 원이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솔직히 그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3시간 서서 빗자루질 하는 거거든요. 허리가 버틸 수 있을까? 아내 무릎은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결국 일 얘기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작아거든요. 30년 전에 샀어요. 그때 대출받고 빚내서 겨우 마련한 집입니다. 작은 아파트예요. 24평짜리. 지금 시세가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팔면 2억이 넘게 생기잖아요. 그 돈이면 한참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집 팔까? 작은 전세로 옮기면 돈이 좀 생기잖아.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30년이에요. 애들 넷 다 여기서 컸어요.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고, 명절마다 다 모였던 집이에요. 아내한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살림 다 여기서 했으니까요. 구석구석 손때가 묻은 집이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집 파는 건 진짜 마지막에 하자.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기초연금 54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일은 못하겠고, 돈은 계속 빠지고, 며칠을 그렇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오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밥이나 먹자고요. 친구 이름은 박종구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종구도 장사했어요. 철물점을 했거든요. 저보다 2년 먼저 접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옆 골목에서 장사했거든요. 저는 백반집, 종구는 철물점. 점심때 서로 밥 먹으러 오가고 그랬습니다. 장사 접고 나서도 가끔 만났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밥이나 먹자고요. 동네 국밥집에서 만났어요. 순대국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숨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종구한테는 다 털어놓는 사이니까요. 돈 걱정에 잠이 안 와. 이 속도면 8년도 못 버텨. 집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야. 종구가 국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야, 집은 팔지 마. 안 팔고 어떡해. 기초연금 54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나도 2년 전에 똑같은 생각했거든. 근데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뭔데?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봤어? 주택연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 집 안 팔고 그냥 살면서 매달 돈 받는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을 안 파는데 어떻게 돈이 나와? 국가에서 하는 거야.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건데 담보 맡겨도 계속 거기서 살 수 있어. 이사 안 가도 돼. 대신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와. 죽을 때까지.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집 뺏기는 거 아니야? 이자 엄청 붙고. 그런 거 없어. 집에서 절대 안 쫓겨나. 부부들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어. 종군의 집도 우리랑 비슷해요. 20평대 아파트. 시세가 2억 정도예요. 너 그거 신청했어? 70살에 신청했어. 지금 2년째 받고 있어. 얼마나 나오는데? 80만 원 가까이 나와. 80만 원이요. 기초연금이 부부 합쳐서 54만 원인데. 그거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진짜? 80만 원이나? 집값 높을수록 많이 받고 나이 많을수록 많이 받아. 니네 집 2억 5천이라며? 나보다 더 받을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내나 나 둘 중 하나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 금액 안 줄어. 남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받아. 진짜야? 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2년째 받고 있잖아. 진짜야. 집에 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짜일까? 종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와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좀 도와줘라. 왜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주택연금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알아봤어요. 그래, 뭐래? 진짜 있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예요. 우리 집값이랑 아버지 나이로 계산해봤거든요. 얼마나 나온대? 월 85만 원이요. 85만 원이요. 매달 85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아버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집으로 정산하는 거고요. 자식들한테 빚 남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자식들한테 청구 안 한대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집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집 안 팔고 여기서 살면서 매달 85만 원씩 받을 수 있대. 85만 원이요? 기초연금 54만 원에 85만 원 더하면 139만 원이야.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다시 물었어요. 정말 집 안 팔아도 돼요? 응, 안 팔아도 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산 집이거든요.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까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서류 챙기는 것도 복잡하고 어르신들끼리 가면 헷갈릴 수 있다고요. 고마웠습니다. 요즘 애들이 바쁜 거 아니까 미안하기도 했고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요. 한참 있다가 상담 창구로 불렸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르신, 주택연금 상담 오셨죠? 서류 확인부터 할게요. 아들이 서류 챙겨온 거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네, 서류는 다 됐고요. 집값 2억 5천, 연세가 73세시니까 월 지급금은 85만 원 정도 나오세요. 아들이 알아본 거랑 똑같았어요. 진짜였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것저것 서명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현금 여유자금 있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비과세 종합저축.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요?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세금 15.4% 떼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세금을 안 떼요. 65세 이상이시면 5천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옆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연 4% 정도 되거든요. 5천만 원 넣으시면 1년에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일반 예금이면 여기서 세금 30만 원 넘게 떼가요. 근데 이 예금은 안 떼요. 200만 원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한 달에 16만 원 정도예요. 매달 16만 원씩 이자가 나온다고요? 네, 대략 그 정도요. 세금 안 떼니까 일반 예금보다 훨씬 이득이세요. 가게 정리하고 남은 5천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뒀거든요. 이자 얼마 안 되겠지 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달랐던 거예요. 매달 16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주택연금 85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16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합치면 155만 원이에요. 한 달에 155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일 안 해도요.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네, 신분증 있으시면 바로 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했습니다. 5천만 원 전부 넣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기뻐서 그런 건지,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아버지, 잘 되셨네요. 그러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오늘 같이 오길 잘했네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한 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한 거, 앞으로 매달 155만 원 들어오는 거.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155만 원이나 들어와요?
주택연금 85만 원, 이자 16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합치면 155만 원이야. 일 안 해도요? 일 안 해도.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살겠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8년 뒤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집 팔아야 하나? 일 나가야 하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매달 155만 원이 들어와요. 통장에서 빠지기만 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택연금 첫 입금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85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였습니다. 종구 말이 맞았어요. 아들이 알아본 것도 맞았고요.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준 것도 다 맞았어요. 그동안은 통장에서 빠지기만 했거든요. 관리비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생활비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잔고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 있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들어오는 돈이 생긴 거예요. 매달 1일에 주택연금 85만 원, 매달 25일에 기초연금 54만 원, 3개월에 한 번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이자는 3개월치 합쳐서 들어오는데요. 한 달로 나누면 16만 원 정도예요. 다 합치면 155만 원입니다. 155만 원이요. 일 안 하고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통장 찍힐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진짜 들어왔나? 금액이 맞나? 매번 맞더라고요.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지나니까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구나. 가게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매달 돈이 들어왔거든요. 손님한테 받은 돈이요. 근데 그건 일을 해야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봐야 들어오는 돈.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들어오는 돈.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들어오는 돈. 2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날은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일 안 해도 들어와요. 집에서 쉬어도 들어와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들어와요. 매달 1일이 되면 85만 원이 찍혀요.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이게 현금 흐름이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5천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쓰기만 했으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8년, 100만 원씩 쓰면 4년. 그러면 바닥나는 거예요. 바닥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현금 흐름으로 바꾸니까 달라졌어요. 5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이자만 나오는 거예요. 원금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 팔았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집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근데 매달 155만 원이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빠지기만 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돈 쓸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계산했어요. 이거 사면 얼마 남지? 이것까지 사면 이번 달 빠듯하겠다.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고민했어요. 10,000원짜리 국밥 하나 먹는 것도 아까웠어요. 이러다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났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155만 원 안에서 쓰면 되니까요. 그 안에서만 쓰면 원금은 안 줄어요. 오히려 남는 달도 있어요. 아끼면 20만 원, 30만 원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따로 모아둬요. 비상금으로요.
병원비 갑자기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집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요. 경조사 겹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쓰려고 모아두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제 통장 볼 때 무섭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통장 보기가 무서웠거든요. 또 얼마나 줄었나? 이번 달은 얼마나 빠졌나? 그 생각에 열기가 싫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봤어요. 그것도 눈 질끈 감고 봤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통장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1일 되면 들어왔겠지. 25일 되면 또 들어오겠지. 이게 현금 흐름의 힘이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큰아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 걱정에 잠이 안 왔다는 것, 집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는 것, 숨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서류 준비하려면 통장 내역도 보여줘야 하고, 집값도 확인해야 하고, 다 까발려지더라고요. 아들이 통장 잔고 보고 한참 아무 말 없었어요.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안 물었어요. 왜 미리 준비 안 했냐고 안 따졌어요. 그냥 묵묵히 도와줬어요. 서류 챙기고, 은행 같이 가고, 설명 안 되는 거 대신 물어봐주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창피했어요. 평생 가장으로 살았거든요. 애들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주는 쪽이었어요.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자금 보태주고, 집 살 때도 보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으니까요. 자식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연락했나 봐요. 며칠 뒤에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셋째한테도 왔고요. 막내딸한테도 왔어요.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미안하더라고요. 걱정 끼치기 싫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더 속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10만 원. 큰아들이 보낸 거예요. 다음 날 또 10만 원. 둘째가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10만 원. 셋째가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10만 원. 막내딸이 보낸 거예요. 4명이서 10만 원씩. 4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뭐야? 왜 돈을 보내? 아버지, 그냥 용돈이에요. 받으세요. 됐어. 너희도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버지,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요.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보탬이 되실 거예요. 받기 싫었어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돈을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받아. 돌려보내라.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제 저희가 드릴게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 끊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애들이 용돈 보냈다고. 안 받겠다고 했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받아요. 애들 마음인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꼴이잖아. 손 벌린 게 아니라 애들이 먼저 준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은 안 쓰기로 했어요.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155만 원으로 생활하자. 애들이 보내주는 40만 원은 손대지 말자. 비상금으로 모아두자.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급할 때 쓰는 걸로 하자. 그래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비상금 통장이요. 매달 40만 원씩 거기로 들어가요.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2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병원비 갑자기 나가도 걱정 없어요. 큰 수리비 나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뭔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갑자기 돈 나갈까봐 무서웠거든요. 병원비 나가면 어떡하나? 보일러 고장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비상금이 있으니까요. 급한 일 생겨도 거기서 쓰면 되니까요. 애들한테 고마워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니까요. 큰아들은 애들 학원비 내랴, 대출 갚으랴 바쁘고요. 둘째는 사업이 쉽지 않고, 셋째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느라 힘들고, 막내딸은 시댁 살림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들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1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그동안 애들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이런 거겠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보태준 게 있으니까. 그때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애들한테 줘버려서 정작 내 노후는 준비 못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남는 거였어요. 애들한테 준 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155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근데 155만 원 다 쓰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130만 원 안에서 살아보자. 그럼 25만 원이 남잖아. 그럴 수 있을까요? 해보자. 애들 용돈 40만 원에 25만 원 더하면 65만 원이야. 1년이면 780만 원 모이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출을 다시 정리했어요. 고정비부터 받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3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35만 원. 이것만 해도 68만 원이에요.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하는 돈이니까요. 130만 원에서 68만 원 빼면 62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먹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식비를 제일 신경 썼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샀거든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사고. 지금은 달라요. 장 보기 전에 뭐 살지 미리 정합니다. 메모해서 가요. 그거만 사고 와요. 할인하는 것 위주로 삽니다. 마트 전단지 보고 뭐가 싸게 나왔나 확인하거든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도 잘 사요. 어차피 바로 먹을 거니까요. 그래도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습니다. 뒷다리살이 세일하면 세근에 10,000원이거든요. 그걸로 제육볶음 해 먹으면 맛있어요. 과일은 제철 과일만 삽니다. 제철 아닌 건 비싸거든요. 겨울에 수박 안 사고, 여름에 귤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식비가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둘이서 40만 원이면 빠듯하긴 합니다. 근데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껴서 먹는 거예요. 생필품 사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씁니다. 세제, 휴지, 치약, 샴푸. 대용량으로 사면 더 싸거든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할 때 사두고요. 병원비가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나갑니다. 저는 혈압약 타러 가고, 아내는 무릎 때문에 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경조사비는 예전보다 줄였습니다. 10만 원 내던 거 5만 원 내고, 안 가도 되는 건 안 가고, 평균 내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예요. 교통비는 아끼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는 걸어 다녀요. 병원 갈 때만 타거든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잡아요. 다 합치면 129만 원이에요. 130만 원 안에 딱 들어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진짜 되네. 처음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나도 몰랐어.
매달 남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매달 25만 원씩 남잖아요. 그게 쌓이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가끔은 외식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네 국밥집이나 칼국수집. 15,000원이면 둘이 먹거든요. 친구들도 만납니다. 종구랑 가끔 소주 한잔 하고요. 아내는 아내 친구들이랑 시장 구경도 가고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이 너무 팍팍해지거든요. 적당히 쓰면서 적당히 모으는 겁니다. 130만 원으로 사는 게 부자는 아니에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병원 갈 건 가고, 사람 만날 건 만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 안 부리면 살만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접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에요. 얼마 전에 종구를 만났습니다. 또 국밥집에서요. 야, 요즘 어때? 덕분에 잘 살고 있어. 네가 주택연금 알려줘서 살았다. 뭘? 나도 누가 알려줘서 한 건데. 그래도 고맙다. 진짜로. 종구가 웃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넉넉하지도 않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 85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16만 원. 일 안 해도 들어와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들어옵니다. 매달 1일이 되면 통장에 찍혀 있거든요. 거기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40만 원. 이건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그대로 모아뒀어요. 3년이면 얼마일까요? 40만 원 곱하기 36개월. 1,440만 원이에요. 거기다 생활비 아껴서 모은 것까지 합치면요. 비상금이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병원비 갑자기 나가도 걱정 없어요. 보일러 고장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3년 전에 5천만 원 들고 막막해 하던 때 생각납니다. 그때 그냥 쓰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통장에 2천만 원도 안 남았을 거예요. 1년만 더 지나면 바닥이에요. 집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산 집 팔고 작은 전세로 갔겠죠. 그것도 결국 바닥납니다. 언젠가는 끝이거든요.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 안 팔았어요. 주택연금 신청했습니다. 매달 85만 원씩 들어와요. 죽을 때까지요. 5천만 원 그냥 안 썼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었어요. 매달 16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억 있어도 쓰기만 하면 바닥나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안 바닥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들어오는 것만 쓰면 되니까요. 저처럼 연금 없는 분들 많잖아요. 자영업 하느라 국민연금 못 넣은 분들, 기초연금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있으면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집 안 팔고 매달 돈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현금 있으면 비과세 종합저축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떼거든요. 이자가 고스란히 내 돈이에요. 저도 3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친구한테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왜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방법이 있습니다. 집 안 팔아도 돼요. 일 안 해도 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요. 비상금도 있으니까요. 30년 산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70세가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1955년생입니다. 올해로 70을 맞았죠.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1980년 25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게 가장의 첫 번째 의무였죠. 그래서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면 또 회식이 있었고 주말에도 상사나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집에 전화가 걸려와도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그 말이 일상이었습니다. 2차, 3차는 기본이었고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저는 그저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사람이었죠.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예회에서 백설공주 역을 맡았다며 좋아했죠. 아빠, 이거 봐. 초대장이야. 꼭 와야 돼. 하지만 그날 저는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음엔 꼭 갈게. 딸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출근해버렸습니다.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니,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후로 딸은 더 이상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입학식도 아이는 엄마랑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바쁘잖아.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술자리는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2003년이었나요?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23세 청년이 되어서 말이죠. 제대 후 첫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둘이서 소주 한잔 할까요? 군대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오늘 부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삐삐가 울렸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제 자식들은 40이 넘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분당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만납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오죠. 하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뭐 그럭저럭. 식사는 잘 하세요?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아이들은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렇게 또 헤어집니다. 식탁에 혼자 남아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치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일했을까?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다 대줬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냈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가족은 제가 없는 채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그때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줄 걸. 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쇠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1980년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입니다. 선배들이 말했죠. 야근은 기본이야. 몸 좀 아프다고 쉬면 안 돼.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밤늦게 소주 몇 병 마시고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와도 바빠서 못 가겠네. 그냥 서랍에 처박아 뒀습니다. 병원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이었나요?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죠.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얼굴도 안 좋아 보여. 하지만 저는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올게.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담배는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이 기침을 해도 창문 좀 열어. 환기시키면 돼.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담배 끊으면 스트레스 더 받아. 일을 어떻게 해? 그게 제 변명이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주는 물처럼 마셨고 맥주는 갈증 해소용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면 또 마셨죠. 한 잔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가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요. 하지만 그때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운동? 그런 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해야지.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이었나요?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받는 검진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당장 관리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먹었지만 술은 계속 마셨고 담배도 계속 피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2015년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제야 운동을 시작해봤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관리했더라면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19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후회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퇴원 후 이번에는 정말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등등. 지금은 약을 12알이나 먹습니다. 약통을 열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이야기만 나옵니다. 너는 어디가 안 좋아?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나는 당뇨 때문에 힘들어. 그게 이른의 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깟 운동, 내일 해도 되지. 그깟 병원, 다음 달 가면 되지. 그렇게 미뤘던 날들이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금방 지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프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베풀며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일을 떠넘기면 받아줬고 야근이 필요하면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좋아했죠. 김 대리는 정말 착해. 김 과장 있으면 든든해.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같은 팀에 후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라고. 저보다 5살 어렸죠. 일을 잘 몰라서 힘들어하길래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줬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도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과장급 중 1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박 대리 둘 중 하나였죠. 그때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누가 주도했나? 박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이었는데 박 대리는 그저 보조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42의 나이에 말이죠. 그 후로 박 대리는 빠르게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말이죠.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야, 얼마만이야. 정말 반갑다.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금방 갚을 거야. 걱정 마. 저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져? 30년 친구잖아. 그 말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이사를 갔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시죠? 대출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5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시 구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김 부장, 우리 회사 잘 부탁하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참았고 야근 수당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2015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김 부장 미안한데 퇴직금이 좀 늦어질 것 같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기다렸습니다. 6개월, 1년, 2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님은 잠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배려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배신당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걸. 진심은 선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그게 슬픕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데 또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쳤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재능이 있어. 미대에 가봐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어? 공대 가라. 기술자가 되어야 굶어 죽지 않는다. 1974년 저는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만 그렸습니다. 가끔 스케치북을 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저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대로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980년 25의 나이였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해 아이가 태어났고요. 꿈?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우선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스케치북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꺼낼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나요?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나 주말에 사진 동호회 활동해. 형도 같이 할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모임 친구들도 만나서 인맥도 이어나가야 했고 술 한 잔씩 하다 보면 피곤해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쉬어야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또 거절했습니다. IMF가 터진 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급했고 꿈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꿈은 나중에. 그 말을 되뇌며 살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고 저는 이제 5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또 미뤘습니다. 2015년,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서랍에서 옛날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이었죠.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젊은 날의 그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첫 수업날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그으려 해도 삐뚤빼뚤했고 색을 칠하면 번지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계속하면 나아져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을 다녔지만 결국 그만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여행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미술관들을 돌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긴 비행이 힘들었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미술 프로그램이 나오면 한참을 바라봅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작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게 후회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후회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웠던 겁니다. 실패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안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안전한 길만 걸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룬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 제가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도라도 해봤으니까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30년 전 그림 몇 장뿐입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남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하는 후회뿐입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녔고 2015년 은퇴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첫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껐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별로 읽을 게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0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친구들은 나왔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술자리에서만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꿈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친구들이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술만 마실 순 없는데, 그럼 뭘 하지? 취미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고, 주말엔 술만 마셨으니까요. 등산? 해본 적 없습니다. 낚시? 관심 없었습니다. 운동?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독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모임 있어요. 수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잖아요. 아, 그랬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과 술자리만 하느라 다른 걸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걸. 취미도 없고, 혼자 즐길 거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이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먹을까? 아버지, 미안해요. 이번 주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그렇게 미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유럽 15일, 미국 10일. 이거 좋네. 예약할까? 그런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오래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비행기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형편이 안 됐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거나 집안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결국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은퇴하면 실컷 놀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건강, 젊은 날의 체력, 젊은 날의 열정.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 놀러 가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1시간만 놀아줘도 지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찹니다. 할아버지 좀 쉬자.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 피곤해. 다음에 놀아줄게. 그때 그 얼굴. 이제는 제가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울립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은 통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 아내와 대화할 시간, 취미를 만들 시간. 그 시간들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계산해 봅니다. 35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과 매일 대화할 수 있었고, 아내와 산책할 수 있었고,
취미를 만들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전부 일과 술자리에 썼습니다.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만 남았습니다. 공허함과 함께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걸. 나중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전부 다 쓰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그런 걸 이뤄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렸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직급이 올라가도, 집이 넓어져도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또 달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제가 생각했던 곳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별거 없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면 충분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따뜻한 밥 한 끼,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 조용한 저녁 시간. 이게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순간들이 당연했습니다. 밥이야 매일 먹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바로 방에 들어가거나 식탁에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딸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30분쯤 놀아주고 나니 지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딸아이가 차를 내오며 웃는 얼굴, 아내가 손주들에게 과자를 챙겨주는 모습.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시끄럽네. 좀 조용히 못해?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 피곤해. 조용히 해라.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며칠 전엔 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것도 행복이구나. 친구와의 안부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 웃으며 나누는 대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일이나 더하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쓸데없는 수다 떨 시간 없어.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린 시간들이 지금은 그리워집니다. 요즘은 산책을 자주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없이 걷기도 하고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 나무꽃이 참 예쁘네. 응, 그러게. 그냥 걷습니다. 천천히.
그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걷는 것도 빨리빨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아내를 재촉했습니다. 주변을 볼 여유도 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큰 것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안부 전화, 아내와의 산책,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게 행복이었는데 그땐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런 거야 언제든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사람이 곁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고,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행복은 이미 제 곁에 있었다는 걸. 그냥 제가 못 봤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가장 빛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상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밥 한 끼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의 산책을 즐기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진작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70살이 되어 돌아보니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건강을 가볍게 본 것도 후회되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도, 꿈을 미룬 것도, 말하지 못한 것도 모두 아쉽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후회는 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했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색하지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아프지만 함께 놀아줍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딸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학예회 못 간 거 미안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거 기억하세요? 응,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너한테 미안했어.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제대하고 술 한잔 하자던 거 아빠가 거절했지. 미안하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한잔 할까요? 그래, 꼭 하자. 이번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안아주십시오. 친구가 생각난다면 전화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꿔줄 겁니다. 건강할 때 운동하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꿈을 이루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저처럼 이른이 되어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오늘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 그게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겁니다. 후회를 되새기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저처럼 이른이 되었을 때 후회가 아닌 감사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